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도 확진자 수가 그닥 떨어지지 않으면서 또 한 번 일요일 발표 기준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수가 집계되면서 9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까지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내일부터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되고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먼저 내일부터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지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식당에 갈 땐 반드시 방역 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입니다. 식당뿐 아니라 카페와 학원, 영화관,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PC방 등에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종 증명서가 없다면 유전자 분석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14일 자정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손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 또는 안심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접종 맞은 것도 확인하라고 하고 점심시간에 엄청 바쁠 때인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리기가 그래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QR코드를 모르시더라도 QR코드 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쿠브나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확인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 자영업자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하의 아이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증명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완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역 패스를 반드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또 백화점과 마트, 종교시설, 미용실 등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 방역 패스가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되죠. 사실상 청소년도 백신 다 맞으라는 건데요. 물론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정부도 안전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엔 직접 학교에 가서 백신을 맞추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김나한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욕 안 먹고 안 하면 속편한 일이지만 백신을 맞는 게 더 안전하다는 분명한 데이터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의료진이 각 학교로 직접 가서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해주는 겁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청소년 백신 접종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놓고 복지부, 질병청과 논의했습니다.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백신을 다 맞은 18세 이상 성인들에 대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내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차 접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간격을 줄인 데 따른 겁니다.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이틀 뒤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자녀 백신을 이용해도 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 그만 겁만 주려 했는데 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집에서부터 흉기를 들고 나왔고 피해자 집 근처에 도착한 뒤에 흉기를 더 사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법원을 향한 20대 이모 씨. 이 씨는 지난 10일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A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흉기는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A 씨가 아닌 A 씨 가족을 향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살해됐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겁만 주려 했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이 씨는 자취하던 천안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왔고 범행 전 인근에서 흉기를 추가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개가 아닌 여러 흉기를 준비한 겁니다. 또 A씨가 사는 빌라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인근에서 주민들이 누르는 번호를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조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폰도 없는 A씨를 이 씨가 자신의 본가인 청도로 데려갔고 당시 A씨의 아버지가 경찰 신고로 위치 추적 끝에 A씨를 발견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성폭행과 감금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뒤늦은 대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노 키즈존에 이어 특정 나이대나 직업군은 들어올 수 없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 40대 존,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예약할 수 없는 캠핑장마저 등장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40대 이상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하는데요. 외국에도 이런 공간이 많은지 물어보니 이런 노존 참 낯설다는 반응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40대부터는 예약을 하지 말라는 서울의 한 캠핑장. 심지어 20대, 30대여도 남성이 2명이거나 남자아이가 2 이상인 가족이면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캠핑장 측은 40대 이상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20, 30대도 당연히 뭐 시끄러운 친구도 있고 되게 막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죠. 이런 분리 정책에 불쾌감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세 이상 못 알아하는 데는 필요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식으로 느낌이 좀 들어서 어쩌면 얼마 전에는 대학 교수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 교수존 술집도 등장했습니다.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쉬러 온 건데 이게 갑자기 쉬러 온 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건 노키즈존이 원조입니다. 가는 도중에 검색해보니까 노키즈다 이러면 갈 수가 없대.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쪼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Usually in any cafe we have so many child. I don't really think so. Definitely anti-family, I would say. I mean, the people who have kids, they can't enjoy themselves.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My age is 26. She's age is 31. So sometimes when we want to spend time in some place in Honda, I can go, but she can't. For this place. Because my age not common for this place. Yeah. 춤을 추며 노는 장소만 해도 20대 초반엔 헌팅 포차나 홍대 클럽, 20대 중반부턴 강남으로 나뉘어 있고 30대는 감성 주점, 중년은 나이트, 노년은 콜라텍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It does not matter. Age does not matter at all. Even to 40s and 50s? Yep, it's true. Elderly person with it. No, we don't have it.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나이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갈 수 없다고 느끼는 곳이 많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젊은 아이들 모이는 곳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안 들어가죠. 젊은층이 아니는 데는 약간 꺼려지죠. 왜냐면 전산 같은 거 잘 못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다 그 앞에서 이렇게 스톱으로 다 하잖아요. 아이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면 이른바 핫한 공간으로부터 배제된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안 다니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집 근처, 혹은 이런 아울렛 근처만 주로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세대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있는 거를 많이 접하게 되면 그냥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예의 같은 걸 서로 배울 수 있긴 하겠다라는.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미국 중남부가 역사상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토네이도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무려 400km를 이동했다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0여 명이고 매몰된 사람이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중부 켄터키주 메이필드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만여 명이 모여 살던 곳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잇따라 발생한 토네이도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The worst
most devastating, most deadly tornado event in Kentucky's history. 메이필드 시내에 있던 양초 공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에선 피해 당시 110명 넘게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여 명은 구조됐지만 수십 명이 숨지거나 잔해더미에 매몰됐습니다. Is this really happening? You know, like in my mind, I couldn't really, then one of my coworkers, she was in there, she was like, oh my God, I'm gonna die. Please help me. I want to find my wife. I want to find her now if she's still somewhere safe. 토네이도는 켄터키를 비롯해 중남부 6개 주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역대 토네이도 가운데 가장 긴 거리인 4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30여 개의 폭풍우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선 아마존 물류센터가 붕괴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아칸소에서는 요양병원과 농장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참상은 위성 사진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80여 명에 이릅니다. 1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so many calls for service, so many citizens that were in perilous conditions. 주 방위군이 투입돼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에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드문 사례입니다. The fact is that we all know everything is more intense when the climate is warming. 대국민 연설에서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흘째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제적됐는데도 계속 출석한 것처럼 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추풍령 휴게소, 경부고속도로의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오늘 거기가 마지막 일정이었죠? 네,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이곳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입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함께 언급하는 등 비판을 의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희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그다음에 김대중 시대의 정보화 고속도로, 그에 거듭가는 중요한 새로운 산업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 황금시장에서도 이 후보는 나라 잘 되는 일에 박정희 어디 있고 김대중 어디 있겠냐고 했습니다. 네, 일정 내내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던데요. 오늘도 그랬습니까? 네, 김혜경 씨와 줄곧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고생 많은 우리 여사님 주세요. 파이팅. 제가 아니고 너무 예쁘세요. 제가 그 말이 진짜 맞는데 저보다 더 고생합니다. 네,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제적됐는데도 계속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뭐 이런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오늘 첫 일정을 교회 예배로 잡고 한 언론과 이를 주제로 인터뷰까지 하는 등 이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길긴 한데 이 후보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교회들을 이제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출석이 어려웠던 점들을 교회에서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선거 당시에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있으니까 저로서야 당연히 처음으로 제가 성도로 등록한 교회가 그곳이고 그 외의 교회에는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엔 반대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빅텐트가 될 거라는 게 이들 설명인데요. 국민의힘 소식은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외연 확장을 맡은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저희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선대위고 또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했던 김한길 위원장은 그 이유를 밝히며 윤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새시대 준비 관계자는 정권 교체엔 동의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긴 어려운 분들이 내일부터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이재명 후보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이 법이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옹호했지만 윤 후보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직접 만나보니 여권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묘사하고 싶어하는 김건희 리스크의 모습은 온당하지도 잘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살던 인물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공개적으로 활동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국회의원 99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집단 참배라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그날이 바로 진주만 공습 80주년이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군국주의의 그림자,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9명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대부를 저벅저벅 걷습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차관급 인사 9명과 직전 스가 내각에서 장관을 맡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참배를 중단했다가 2년여 만에 집단 참배를 재개한 겁니다. ご英霊に今コロナという国難に見舞われております日本をしっかりと守ってくださいと. 보통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건 8월 15일 패전일과 봄, 가을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아무 날도 아닌 이날 굳이 집단 참배를 한 건 왜일까? 비슷한 시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80년 전 이날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숨진 미국인 2,400명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1941년 일본군은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공습했고 이로 인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에 맞춰 야스쿠니를 찾았던 겁니다. 야스쿠니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그날은 선거 직전이어가지고 지금 국회 회기 중인 오늘을 택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날에 맞췄겠죠. 그 기시다 내각에서 한 9명 정도가 갔잖아요. 이게 의외로 조금 많아요. 안보나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아베 노선에 찬동한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日本大批政要选择今天高调参拜靖国神社，绝非偶然。 恐怕是蓄意为之，刻意挑衅. 한국 외교부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5년 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아베가 진주만을 찾았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戦争の惨禍は二度と繰り返しては
ならない。私たちはそう誓いました。 전쟁을 반성하는 듯하더니 곧바로 방위상이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祖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方々に対して感謝と敬意と追悼の意を 일본 언론들은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겪은 차별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때마다 전쟁 반대, 평화를 강조하지만 침략에 대한 반성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목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먹으면서 이 별점 리뷰에 울고 웃는 사장님도 많아졌죠. 급기야의 리뷰 때문에 손님과 사장님 사이에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평가를 쓴 리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음식은 사람이 만듭니다. 당연히 질이 오락가락합니다. 심지어 이런 음식도 올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족발을 시켰는데 시추가 왔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전부 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어서 야, 저걸 보고 어떻게 알아? 김하은 아나운서님은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화가 나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리뷰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리뷰는 법으로 넓게 보호받습니다. 정보를 교류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조리원의 막장 대응, 소름 끼치는 곳 등의 부정적 후기를 남긴 A씨. 대법원은 유죄인 1, 2심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이용객에 대한 정보 제공의 차원이 훨씬 컸다.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하지만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따질 것도 없죠.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업무 방해입니다. 피자집 리뷰에 쓰레기 피자 등 막말을 한 남성. 알고 보니 주문한 적도 없었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체 사진과 배달 음식에 침을 뱉는다고 쓴 누리꾼. 역시 이 업체에서 일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공익성도 있어야 합니다. 선택을 한다거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익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여기는 뭐 쓰레기다. 여기는 정말 가면 안 된다. 강한 워딩을 사용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부정될 확률이 욕설 등은 모욕이 됩니다. 성인 영화 리뷰에 여배우에 대한 불쾌한 말을 늘어놓은 남성. 여배우가 직접 고소했고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준은 업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숙박업소 리뷰에 달린 별점 1점에 화가 난 직원. 자기 SNS에 온갖 험한 말을 늘어놨죠. 실전편입니다. 변호사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나 이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친구하고 싶어요, 누군지. 굉장히 불쾌하겠죠. 모욕적인 표현이 또 들어있는 건 아니고 위트 있게 까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주관적인 평가, 맛에 대한 평가적인 부분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소지는 아주 적지 않나. 곰팡이 세균 증식제 끓인 맛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모욕 100%일 것 같은데 모욕적인 표현이 너무 명백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생 주제에 개념 없게 안 된다고 빼곡이니까 알바생의 전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찜닭 먹으려고 75분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죠. 주된 동기가 정보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만 적기, 욕설 안 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체로 문제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죠. JTBC 강현석입니다. 푸른색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르자 로켓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곧이어 캡슐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옵니다.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우주선에 민간인 6명을 태우고 현지 시간 11일 세 번째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고도 107km에서 약 10분 동안 이뤄진 이번 여행에는 미국의 첫 우주인 앨런 셰퍼드의 딸 로라 셰퍼드도 탑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망원경을 든 해양경찰이 배 갑판에 올라 바다를 샅샅이 훑습니다. 지난 10일 아침 제주시 구자읍 갯바위에서 어선 한 척이 좌초된 채 발견됐습니다.
70대 선장이 전날 전남 완도에서 혼자 몰고 나온 배로 확인됐는데 선장이 사라져 해경 등이 사흘째 바다를 수색 중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전 씨가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지 오늘로 42년을 맞아 50 피해자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의 빚값이다. 부정축제에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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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신군부 세력이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전 씨의 집을 50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20분 행사와 다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대선 후보 2명의 키워드를 합쳐놓은 건데요.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윤 후보 어제 춘천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라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번영회 회장님들로부터 다시 또 각 지역에 이런 필요한 사항, 정책 제언들을 꼼꼼하게 제가 듣고 저희들 정책 공약에도 반영하고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사는 20분 정도 진행됐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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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다음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퇴장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얘기를 잠깐 듣고 가야지 이러려고 초청했냐, 사진만 찍고 가느냐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보와 각 번영회장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은 없었죠. 어제 항의했던 한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30초든 1분이든 말을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얘기를 못하니까 아쉽고 그래서 흥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행사 진행을 그렇게 해버린 집행부에 항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도 행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하긴 했는데 하지만 20분이란 시간 자체가 이게 보여주기식 일정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최근에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았었죠. 저와 이 땅의 성소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나이죠? 사과해 주십시오. 네, 서울대 강연 갔을 때 차별금지법 관련 시위대에게 던졌던 한마디.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죠. 오히려 그게 너무 좀 마이너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좀 얘기가 길어져서 다 들었죠. 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쌀쌀 맞았던 거 봐요. 언제나 모든 후보들은 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듣고 있는지 시민들은 그걸 볼 겁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19살 파일럿, 경비행기로 최연소 세계 일주 단독 비행에 도전 중인 19살 자라 러더포드입니다. 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마중까지 나왔습니다. And I mean, I was hoping to be home before Christmas, bu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anymore. But I mean, it's an adventure, so. 그런데 기착지로 중국이나 일본은 아닌 왜 한국을 택한 걸까요? 중국은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서 러더푸드의 착륙을 거부했고 일본은 국제 경비행기 운행 규정에 따라 착륙이 안 됐다고 합니다. 만약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러더푸드는 어떤 친구냐? 인터뷰를 보니까요. 파일럿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도전이 가능했다는 비판도 이해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비용을 감당할 형편도 안 되고 100% 후원으로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연소 여성 세계 기록이 30세니까요. 목표대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면 11년이나 기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올 8월에 벨기에에서 출발을 했는데 약 4만 킬로미터 중에 이제 절반 정도 돌았습니다. 내일 모레 바로 출발을 해서 동남아, 중동을 거쳐서 다음 달에 집에 도착할 계획인데 꼭 안전하게 완주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경기 북부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최근 전국에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는 대부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고 있어.